자, 우리의 목표는 2급 합격이죠. 응? 자, 그러면은 제가 13년 동안 임상심사 2급을 지도하면서 준비한 노하우를 일단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교재가 있는 게 중요한데 교재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 살아있는데 왜 안 샀을까요? 도착을 안 했어. 2022년부터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심리사 실기는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60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2022년부터 보자면은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은 지금 여기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알아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 꼼꼼히 올려져 있으니까 다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은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알겠죠? 똑같이 아주 자세히 올려져 있어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집나무 사람 검사 이제 이런 특징 이거는 이제 유튜브 2022년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똑같이. 자, 넘어갑니다.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2021년. 넘어가도 되죠? 왜냐면 자세히 나와 거기에. 2022년 3회로 와서 2022년 3회 2022년 3회 페이지가 다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가 출판을 했고 이거는 출판사에서 보내준 건데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하다.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지? 2021년부터 2021년부터 돼 있구나. 아닌데 맞네. 처음부터 해야겠구나. 제가 금방 수업이 끝났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온 데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1회부터 그냥 살살 할까? 처음부터 할까요, 선생님들? 네. 일단 집나무 사람 검사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검사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집나무 사람 검사의 특징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람 그림으로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을 쓰시오 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집은 가정환경이라는 거예요. 가족 및 가정환경. 나무는 무의식적 자아. 사람은 의식적 자아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게 돼 있는데 집나무 사람 검사의 의미를 쓰시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항목을 쓰시오에서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일단 사람이 이제 HTP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 그리세요, 사람 그리시는데 먼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그렸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스피커를 꺼야 되는가 보다. 두 번째, 대인관계 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방식. 그리고 또 자신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은 보상 심리로 인해서 자기가 뚱뚱한 사람이라면은 날씬하게 그린다든지 자기가 키가 작다면 크게 그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과잉 보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반대로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릴 수도 있고 반대의 자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심리검사 중에서 시공간구성검사 이제 신경심리검사는 이제 보통 필기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실기시험에 나올 때는
응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ADHD의 아니 신경심리 검사에서는 주로 이제 이제 필기에 나오는데 이제 실기에 나온 경우도 이제 지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아직 입이 안 풀렸네요, 그죠? 그래서 시공간구성 검사를 쓰시오. 여기서 시공간구성 검사라는 것은 일단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 그래서 벤더 도형 검사는 그 9개의 도형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 복합 도형, 다른 말로 복잡 도형. 여러분이 누군가는 스피커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꺼야 되나 봐. 제가 말하고 싶을 때만 켜고 평상시에 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피커 다 끄세요. 주현중 님도 끄시고. 저는 스피커 없네요. 본인이 스피커 끌 수 있어요. 자. 네이버. 이상하다. 왜 울리고 난리야. 아, 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 주현중 선생님 그걸 켜놓으셔서 그래요. 그 주현중 님이 맞네. 네, 껐네요.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내부에 가까운데 적이 있었군요. 레이 복잡도형 검사는 이게 그 마름모나 오징어처럼 생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역시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자기는 이제 그림은 아닌데 나무 토막을 가지고 특정 그 도형을 그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모양 맞추기는 뭐냐면은 그 조각조각이 난 퍼즐 같은 것을 완전한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계 그리기 검사는 말 그대로 시계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VMI라고 하거든요. VMI. 그래서 이거는 24개의 도형을 역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다 시공간 구상 검사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알기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또 보세요. 이 검사, 일단 여기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빠르게 중요한 걸 캐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은 별표 5개, 이제, 그 다음에 3개, 2개, 1개로 하겠습니다. 이건 별표 5개예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하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나올 때는 칼 로저스가 강조한 심리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이렇게 나오거나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이런 식으로 무조건 3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걸 적어줘야 돼요.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진공무라는 거예요. 진공무. 그래서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그래서 진실성이라는 건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알려주자면 진실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상담자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바도 진실해야 된다. 상담자의 인격이 진실해야 되고 또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가 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담자의 마음을 내가 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혼이 이해하고 또 이해한 바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 공감적 경청. 그래서 핵심어로 역지사지. 어떤 내담자가 그 도둑질 해본 적이 있다 하면은 내가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어도 마치 도둑질을 한 사람의 마음을 그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해했으면 그걸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감적 이해고 그 무조건적 존중하고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무조건적 존중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상담자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거예요. 뭘 잘했을 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은 상담자가 이제 자기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공감적 이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되돌려주는 것이
이제 공감적 정청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로저스의 성장 과정에서 로저스의 어머니가 로저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저스는 좀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엄마가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줬으면, 나의 엄마가 내 마음을 훤히 알아줬으면, 나의 엄마가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만 잘해주지 않고 항상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줬으면 그런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꾼다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10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행동치료 방법 5가지 쓰시오. 행동치료하고 또 인지행동치료는 달라요. 행동치료는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동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SR 반응이라고 그래요. 인지행동치료는 행동자가 들어갔지만 사실은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 응? 인지행동치료하고 행동치료는 반대. 인지치료는 사고를 중시하는 거고 행동치료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혐오치료, 토큰경제, 자기주장훈련, 자기표현훈련.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별도로 체계적 둔감화는 별도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체계적 훈련 둔감화에 3단계를 쓰시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체계적 둔감화는 또 나오니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혐오 치료는 뭐냐면은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술을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좋아한다고 맥주를 뭐 오줌이라고 이렇게 상상하게 한다든지 또 뭐 그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담배를 뭐 구독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한마디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의 심리치료는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심리치료예요. 개를 싫어하는데 개를 좋아하게 한다든지 인간을 싫어하는데 인간을 좋아하게 한다든지 뭐 생선을 못 먹는데 생선을 먹게 한다든지. 근데 혐오치료는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니까 주로 이제 중독 행동 있죠.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또 비만 그럴 때 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혐오치료의 핵심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반대로. 토큰 경제는 뭐냐면 토큰 이코노미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환표 이용법이라고 해도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기 주장 훈련은 뭐냐면은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그 자기 주장을 이제 해보도록 하는 거고, 자기 표현 훈련도 두 개의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 훈련은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 자기 표현 훈련은 추가적으로 역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담자랑 같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카우프만이 말한 지능검사의 기본 철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능검사의 기본 전제 이렇게 나와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알아놔야 돼요. 나올 수가 있는 문제죠. 지능검사가 10개 소검사가 있고 5개 보충검사가 있는데 그 15개 소검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학습해 온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배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표본이지 총체는 아니라는 거죠. 상담실 환경에서의 어떤 행동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는 실험실에서 정신기능을 평가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심리검사시라는 실험실에서 인간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거예요. 지능검사는 그래서 이론적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해석하면 안 되고 이론적 그 모형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된다. 또 지능검사에서 어떤 가설이 도출됐다. 이 사람이 우뇌형이구나, 뭐 잔뇌형이거나 아니면 강박성격이구나,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가설이 도출됐다 쳐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자료로 검증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이게 실기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우프만이란 말이 안 나오고 지능검사의 전제를 쓰시오 해도 이걸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의 가족 갈등. 자, 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뭐 별표 하나 정도. 또 나오기는 가능성은 낮아요.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알아보자. 그 가족들은 이럴 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느냐?
먼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더라. 서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니까 싸운다 이거예요. 누가 기침이 계속 하네. 가족 간에 이제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더라. 응? 세 번째는 그 고정관념.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가 뭐 아들에 대해서든 또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라든지 빈약한 의사소통이라든지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갈등 이런 것들. 구조적. 이것은 이제 가족 안에서도 파워게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서 또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핍박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자녀를 핍박한다든지 왕처럼 군림한다든지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족 안에서도 이런 힘겨루기가 있다는 거죠. 가치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 해도 서로가 이제 뭐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빠는 뭐 절에 다니고, 그죠? 또 엄마는 구두쇠인데 아빠는 뭐 연로족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 사람은 아 이런 것 때문에 싸우구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망상장애 이거는 기본 원리 5가지는 외워야 돼요. 외울 게 있고 그냥 읽어볼 게 있는데 이건 외워야 된다. 왜냐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원리라는 것은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본 원리를 쓰시오 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리를 쓰시오 하면 이걸 적어줘야 돼요. 여기서 재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만성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좋아져서 나왔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런 건데 그 지역사회 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도와주거든요. 또 사회복귀시설, 복지가 아니에요. 복귀시설이에요, 귀. 그런 데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그런 사회에 복귀한 그 사람들 도와줄 때 상상을 좀 발휘하면 좋아요. 어떻게 도와줄 것이니까. 내가 이제 정신과 병원 5년 있다가 자, 5년인데 지금 5년 있다 지금 2023년 6월에 사회에 돌아왔다. 자,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줘야 할 것이냐. 먼저 희망, 호프. 너도 평범한 사람 잘 살 수 있다. 희망을 고치. 호프다는 거, 호프. 희망 동그라미. 또 이제 치료는 됐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업을 가져야 돼요. 능력 향상. 그럼 능력을 향상해 주자. 또 기능 및 능력을 그 같은 말이네요. 그죠?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최대화 향상. 왜 같은 말이 적어져 있지?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최대화 향상. 여기서는 이제 기능 및 능력을 향상.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기능 향상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럼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향상. 그의 기능을 향상.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여기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 및 기능을 향상한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탈이론이 중요하죠. 탈이론. 왜냐하면은 이론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 사람을 핵심은 4번이요. 직업 동그라미. 정신과에서 퇴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돈 벌게 해주는, 돈 벌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쪽집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원하는 게 합격 있고 합격. 내가 뭐 재밌게 해준 것도 싫고, 그죠? 개그하는 것도 싫고, 말 많은 것도 싫고,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무조건 선생님들은 합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직업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원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정신건강센터를 다녔는데 막 맨날 노래나 부르고 있고 박수 치고 있고 말이죠. 그죠? 맨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50만 원이라고 벌게 안 해주면 안 다녀버려요. 그럼 안 다니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 건강센터에 정신건강센터 직원이야. 근데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 그 복귀시설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래. 클라이언트가 한 명도 우리 센터에 없어. 그럼 나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직업을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직업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속속 박히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 안 외웠다 해도 아 그렇구나. 여러분은 합격으로 한다. 자 그러면 정신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원한다. 절대 안 잊어보고 있죠. 이론이고 뭐 다 필요 없어. 탈이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론적
입장을 다 떠나서 절충 뭘 해서든지 나를 뭘 해서든지 직업만 구해줘.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의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의존성을 높인다. 점차 독립적인 기능.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필기 실기가 겹치거든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 시험 봤다고 하는데 실기 필기가 같아요. 주관적으로 적으면 실기 시험이고 그 사지선다로 찍으면은 필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다녀야지만이 네가 당신이 직업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디펜던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나가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신재활 말고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상담도 처음에는 의존하게 해야 돼요. 누구시 정해진 시간에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알았어요.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다. 이런 사람은 치료가 잘 되는데 나는 뭐 어떤 좋은 책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조금 필기에 나오면 헷갈리겠잖아요. 의존성을 먼저 높여서 점차 독립적으로.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하지만 점점 이제 짧게 할 거예요. 또 겹쳐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재활 방법, 아까 여기 앞에 이런 트릭이 넘어가면 안 돼요. 망상장애 이런 말이 나왔어도 그런 말은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수니까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올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말한 희망, 그죠? 능력 및 기능 향상, 탈이론, 직업, 의존성, 이 5개만 딱 기억하고 딱 써주면 돼요. 근데 재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정신건강센터에 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철학 같은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손에 쥐어줘야 돼요. 뭘 쥐어줘야 되냐? 환자 교육을 좀 하자. 그죠?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 가족 교육도 하자. 가족 교육 및 가족 치료. 그냥 가족도 힘드니까. 그죠? 그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을 하자. 5년 동안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퇴원했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은행 가는 것도 모르니까. 우리 광범위한 의미로에서의 사회 기술 훈련은 뭐냐면은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모든 걸 말하고 협소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관계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기술 훈련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하겠죠. 왜냐면은 5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으니까. 직업재활은 아까 이제 올리에도 나오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나와. 그만큼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 다 해봤어요. 옛날에 왕년에. 포항에서 해봤었어요.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는 지역사회가 이 사람을 다 같이 도와주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이 뭐냐면 정신과 병원에서 있다 나오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내가 이제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이 말이죠. 있을 데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없다고 해요. 외국에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납병원 뭐 이렇게 납병원 같은 게 있어요. 9번은 별표 5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 6가지와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별표 5개. 별표 5 치고 있죠? 자, 책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야겠네. 쭉 훑어본다는 의미를 둬야 돼요, 지금. 응? 그죠? 쭉 훑어본다는. 자살 위험 평가 방법 3가지. 이거는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점짜리예요. 왜? 여기서 이제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자살 위험 평가 방법 3가지. 자살 위험이 큰 내담자에 대한 개입 방법 3가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우울증의 진단 기준 4가지인데 6가지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6가지로 무조건. 모든 시험은 선생님들이 6가지 정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3개밖에 안 적어가지고 6개 쓰면 6점인데 3개 써갖고 3점이라니까. 그죠? 6가지와 자살 위험 방법. 별표 5개. 최신 문제를 하고 나중에 뒤에는 이제 오래된 것은 안 나온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안 들려도 얼굴은 좀 보여주지. 선생님들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게 사실 저도 요새 최근에 인강을 듣는데 밤 뭐 9시, 10시 들으면 얼굴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냐면 힘들더라고 그게. 선생님 마음도 이해는 해요. 응?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얼굴 가리는 게 편하면 편하게 하고 있어요. 대신 집중하셔야 돼. 아시겠죠? 집중하시고 또 내가 질문 시키면 이제 스피커 켜고 답하셔야 돼. 이건 지금 외워버립시다.
일단 지금 외우자. 나중에 외우지 말고. 자, 우울증 환자는 뭐냐면은 일단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저 우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우울한 기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우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상담센터에서 우는 사람 있죠? 우울한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 그래서 1번, 2번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외우기 쉬워요. 체중 증가나 감소. 살이 쪄도 우울증, 살이 빠져도 우울증. 이건 내가 수업에서 많이 이해했을 거예요. 불면이라 받았으면. 사람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 많이 자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자버려요. 뭔가 자불안석,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이건 좀 선생님들 이 개념이 나는 뭐 이게 개념이 약간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걸 나는 빼는데 선생님들은 개념이 잡히면 뭔가 뭐 초조한 느낌? 뭐죠? 초조하거나 뭔가 초조한 느낌이나 지연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행동이 지연된다. 우울하면 천천히 꾸물꾸물해요. 무기력감, 죄책감, 피로감만 하나 단어만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자살사고. 자, 그래서 지금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둘 중 하나. 6개 적으라고 하면 이거 2개 다 적어도 되겠죠? 아닌가? 둘 중에 하나가 있고 적어도 하나는 봐봐. 이거 봅시다. 적어도 하나는 이게 꼭 포함된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2개 다 써도 되는 거죠. 2개 다 그죠? 2개 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흥미의 상식 썼으면 체중 증가나 감소, 불면이나 받았으면 무기력감, 죄책감, 피로감, 자살사고. 5가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가 있어야 된다, 5가지. 그래서 지금 외웠는지 선생님들 보겠습니다. 자, 연장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자, 고명쌤. 자, 외워보세요, 한번. 소리내서. 지금 외워야 돼. 네, 외워야 우울한 돼. 기분, 네.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그다음에 체중의 감소, 무기력감, 피로나 활력의 상실, 자살, 자살 사고, 자살 시도. 그죠? 자살사고만 이렇게? 이제 딱 기억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살시도는 떠오르니까. 네. 외울 때는 우흥채불, 무피자. 우흥채불, 무피자. 그죠? 우울한 사람은 피자를 못 사 먹어. 그죠? 우울하면 피자 그죠? 우울한 사람은 피자도 없어. 우흥무피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조은경 선생님 해보세요. 조은경 선생님, 스피커 켜시고. 정리라고 정신없어요. 책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김미송님 해보세요. 김미송님. 이거 응. 외우진 못했고 그냥 읽으면 될까요? 이거 그죠? 컨닝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의미 있는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있으며 매일 불면이나 가다수면이 있다. 거의 매일 정신운동 초조나 지체를 관찰할 수 있고 진짜 읽네. 매일 무기력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피로나 활력의 상실이 있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반복적인 자살 사고를 시도한다. 자, 김신희 선생님.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 삐졌나? 김신희 선생님. 읽어보세요, 한번. 우울한 사람. 읽어보세요. 자, 우울한 사람 6가지, 5가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뭐가 기계가 이상 있나? PDF 파일을 카톡으로 못 보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출판사랑 해가지고 이게 지적재산권이에요. 올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응? 아, 마이크가 없구나.
저기 마이크가 없어서 안 나오는구나. 알겠어요? 우흥채불 무피자.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워요. 약어법으로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우흥채불 무피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적을 게 없을 때 이제 우울한 사람을 상상해 보면 돼요. 우울한 사람은 일단 우울하지 뭐. 우울한 사람 우울해. 그리고 아무것도 흥미가 없어. 흥미가 없다. 그죠? 체중이 증가, 살이 찌거나 살이 빠져버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잠이 오거나, 무기력감, 죄책감, 그리고 피로감, 항상 피로해. 그리고 죽고 싶어. 자살시로. 자, 자살 위험도 평가 3가지. 그래서, 자살 위험도 평가. 자살 사고에 대한 자기 보고. 내가 이거는 그 자살 매뉴얼, 국가정신보건 뭐 매뉴얼에서 한 거예요. 자기 보고를 하더라. 그래서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죽으려고 준비한 도구가 있으세요? 이게 자살 계획 및 치명성, 자살 시도의 과거력, 정신질환 과거력, 경제적 여건, 집이 또 형편이 어려우면 죽고 싶죠. 사회적 지지체계.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물어보고, 또 자살 예방 조치는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죽겠다고 말하면 가족에게나 중요한 타인이라는 것은 뭐 배우자라든지 자식들이죠. 알자. 혼자 있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돌보거나 그 병원,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자.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자. 정신과 의사, 임상심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에게 밀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죽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상담하다 보면. 그건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내가 군대에서 군 상담사야. 근데 김일병이 막 죽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 뚝뚝 떨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위 상사한테 알리거나, 그죠?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일병을 갖다가 혼자 있지 말고 항상 2인 1조로 근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살이 임박한 것 같으면 그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CC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일병한테는 총을 맡기지 말아야 돼. 참 김일병을 하니까 딱 와닿네. 그죠? 위험한 물건 총을 맡기면 안 돼.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또는 이런 자살 예방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은 상담사로서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입에서 나올 정도로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연도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그런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 같은 건 말 안 할 테니 잘 따라오셔야 돼. 연도나 세부 사항을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심리평가 목적은 뭐냐면은 목적을 쓰고 검사자의 그 전통적 모델과 치료적 모델을 기술하시오. 심리평가 목적으로는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 왜 하냐? 우리 임상심리사 대해서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 먼저 진단하려고. 저 사람이 왔는데 그 진단하려고. 근데 진단은 보통 진단서는 의사가 쓰니까 진단적 인상을 조금 제한하려고. 진단하려고 하면 풀려버려요. 진단적 인상을 제시하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왔는데 이제 그러면 보니까 사회불안 장애구나. 그럼 사회불안 정도는 어느 정도고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려고. 자아강도, 그 사람이 그 내적 어떤 에고 스트렝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 방어기제 같은 게 경고하고. 자, 그 다음에 인지기능 평가, 인지기능. 지능검사로 인지기능 평가예요.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그런 걸 인지기능 하는 거예요. 인지기능 가로치고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또 지능 및 지적 수준을 평가하려고 성격 구조와 특성을 평가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치료를 맡길 것인지 하게 할 것인지 치료 전략을 제시하려고. 또 여기서 이제 심리평가 목적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치료적 관계. 이 심리검사 과정에서 그 검사자하고 친하게 된다는 거. 라포가 형성된다는 거. 라포 형성.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라포 형성. 그리고 또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치료적 반응을 예상하고 치료 효과 평가. 예후나 뭐 내가 볼 땐 예후나 치료 평가 뭐 이게 좋을 것 같네. 치료적 반응을 예상하고 그 말인가? 치료적 예후 및 이 사람이 예후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치료 평가라는 것은 상담 전과 후에 좋아질 것인가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심리평가의 전통적 모델과 치료적 모델. 전통적 모델은 그냥 쉽게 말해 이거예요. 전통적 모델은 내가 임상심리사인데 검사만 해서 다른 의사한테 검사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전통적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치료자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임상심리사인데 우리 센터에 상담사가 따로 있다. 그럼 내가 보고서를 줘서 상담사에게 전달하면은 그건 전통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심리평가자는 관찰자이자 반숙련된 전문가로서 제한적인, 다 하는 게 아니라 풀코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역할을 맡는다 이 말이에요. 치료적 모델은 뭐냐면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새로운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치료적 모델은 뭐냐면은 심리검사 자체를 치료로 보는 거예요. 아까는 전통적 모델은 심리검사 따로 치료 따로인데 심리검사 과정 자체가 치료로 보는 거예요. 사실 검사 자체가 저도 이제 치료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치료적 모델은 심리평가, 심리검사는 그 자체가 라포 형성을 하는 과정이며 평가자와 치료자 같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가 치료적 모델이죠. 저는 제가 검사한 사람을 제가 상담하니까 치료적 모델을 따르고 있고 내가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한다 하면은 검사를 해서 의사한테 넘기니까 나는 전통적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론백의 인지적 예고 별표 이것도 다섯 개네. 이건 별표 이것도 5개지. 그냥 나올 가능 하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3개, 2개, 1개로 하겠다. 3개.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이것을 못하면 떨어진다. 아론백의 인지적 애곡을 5개 정도 한 5개 쓸 수 있고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별표 3개. 인지적 애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과학적, 비합리적 사고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은 축소하고 자기가 못한 것은 확대하고 또 뭐든지 세상을 뭐 이분법적으로 보고 그리고 뭐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친구를 화장실에서 못 받았는데 나를 피하는 거구나. 이렇게 비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적 실수. 뭔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5시 53분인데 조금 이것까지 하고 싶으시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자세히는 안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쨌든 핵심은 비과학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사고 실수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추론해버려. 선택적으로 추론해버려. 과잉일반화해버려. 극대화하고 극소화, 개인화, 잘못된 명령. 역시 또 제가 또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이분법적 사고. 근거 없는 추론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증거가 없이 결론에 도달해버린다. 모든 사람이 나의 행동을 깨뜨려 보고 있다. 증거가 없어. 선택적 추론. 부분적인 세부 사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인지적 예고를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공부하기 쉬워요. 그냥 아론백의 인지적 예고 이러지 말고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원래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우울증 환자의 치료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긍정적인 것은 10개, 9개면 있으면 무시하고 부정적인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우울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약점과 실수를 토대로 자신을 무가치한 학생. 이러니까 이제 인생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 잘하는 걸 다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9가지 정도 해야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하는 게 9가지지 않니? 이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논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과잉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형성된 신념을 그 다른 그 사건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적용. 그래서 과잉 일반화는 가로 X 해놓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죠? 일반화. 그래서 처음에는 자라가 까매서 놀랐는데 소뚜껑도 까마니까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그래요. 극대화와 곡소화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실제 가치보다 크게 또는 작게 지각.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요소는 크게 생각하고 긍정적 요소는 축소해버려. 그러니까 희한하단 말이죠. 나도 옛날에 우리 친인척 중에 누가 한 명 있었어요. 얘가 좀 그런 애가 있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하는 게 9가지인데 그 한 가지만 붙들고 하면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안 돼. 딱 그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 프로그램이 박혀가지고 이거 상담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개인화 옆에다 가로치고 이퀄 해가지고 관계사고를 적어보세요. 관계사고. 이 개인화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자신과 관련 지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외적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외적 사상에 대해서 나랑 관련시켜버려. 일종의 망상. 그래서 관계사고가 뭐냐면은 자기랑 관련 없는 것을 관련 짓는 경향이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관계망상이 돼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관계사고인데 거기서 뻗어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해. 나를 보고 항상 웃어. 그럼 관계망상이에요. 알겠죠? 잘못된 명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스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딱 그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고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사고의 편의 때문에. 왜냐면 뭐 이런 거예요. 찌질이, 또라이, 낙제자, 불량주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된 명명이거든요. 근데 남이 나한테 그런 것도 있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미스 라벨링 딱지를 붙이고 다녀. 난 찌질이야. 난 또라이야. 나는 인생 실패자야. 그죠? 잘하는 게 많은데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치료를 할 때는 너는 찌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라고 새로운 새롭게 자기한테 그 라벨을 붙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 라벨링이니까 라벨링. 그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분법 사고는 디토처머스 띵킹이라고 해가지고 또 심각해.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포항에서도 오래 상담을 했는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이 대도시에는 팽배하더라고요. 중간이 없어요. 그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아니면 실패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강남에서 아파트 있으면 부자, 없으면 거지. 부자 아니면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친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회색지대도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명문대 안 나오면 인생 실패자 하면은 내가 이제 서울대 안 가면은 서울대 떨어졌으면 예를 들면 뭐 그 서성한이라고 하잖아요.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도 있으면 그 셋 중에 하나라도 갈 것이지. 이제 서울대 못 간다고 해서 다른 데도 안 가버려. 근데 서울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특히 이렇게 부촌 이런 데 그런 사람이 많아. 왜냐면 1등 그 우월주의 부모가 이제 또 잘난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은둔형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흑백 논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할 때는 척도화 기법을 통해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 지수를 점수로 매겨봐라. 당신은 완전히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실제로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뭐 0점이 아니고 한 50%를 성공했구나. 내가 뭐 직업은 없어도 인간관계는 성공했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고 계시죠? 이거는 별표 3개. 여기 나왔잖아요.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A 학점을 맞지 않으면 이번 학기는 망한 거야.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흑백 논리.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한 그 회차에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척도화 기법, 스케일링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점수로 나타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를 떠올려 보도록 하는 기법. 그래서 이 척도화 기법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도 활용하지만 그 심리 상담사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왜냐면 마음의 안본이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너의 그 우울함 정도는 몇이었니? 100점이요. 지금 몇이니? 10이요.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우리 애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처음 왔을 때 되게 아이의 그 절망감 점수는 몇 점이었나요? 그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오지 않았나요? 얘가 막 자살 시도해서. 그럼 그때 100이었대. 그럼 지금 몇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100이라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100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리 상담사들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존재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여간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 척도화 기법이에요. 특히 아이들 상담할 때도 너의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까만 색깔의 점수는 몇 점이냐 뭐 이런 식이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노출치료. 노출치료는 뭐냐면은 행동치료예요. 행동치료. 행동치료의 일종으로서 노출치료의 그 유용한 점 3가지. 그래서 노출치료라는 건 뭐냐면 저도 약간 개공포가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 포항에서 제가 귀촌해가지고 큰 개한테 물릴 걸 하면서 이제 개공포가 약간 있어요. 그럼 개공포가 있는 사람한테 개를 회피하지 말고 만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치료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그 불안의 근원이 되는 대상이나 환경에 환자를 노출시켰다. 안전한 환경. 그래서 이 노출 치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왜 나오는 거 하냐면은 이게 행동치료지만 우리가 그 피하지 않고 노출하다 보면 생각도 바뀐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꼭 인지치료를 안 해도 그 노출 치료라는 행동치료를 해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담자는 불안한 대상이나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 사고를 하게 된다. 막상 그 안전한 환경에서 개를 만졌더니 개가 물지 않더라. 또 이게 노출을 함으로써 불안이나 긴장 수준에 대한 둔해진다. 동감화, desensitization. 또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믿음 등 인지적.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마지막이 중요하죠. 아, 행동치료도 잘만 하면 생각이 바뀌는구나. 이게 포인트죠. 원래 체계적 동감법이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윤리는 한 별표 2개 정도. 왜냐하면 윤리는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윤리가 나오는데 이게 다중관계 이게 자주 나오죠. 다중관계. 예전에는 이중관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중관계예요. 다중관계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상담사인데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이면서 또 그 내담자와 사귀는 거예요. 그걸 이중관계라고 해요. 또 내가 상담사이면서 우리 상담센터원 내담자하고 친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담자는 나는 상담받으러 왔는데 친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상담사는 사실은 언어로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상담을 하고 왔는데 상담사가 저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은 스탑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당신이랑 나랑 좀 잘 그 성격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맥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상담사의 메시지, 스탑 이 메시지도 들려오고 당신이 우울하면 어디 가서 우리 맥주 한잔 합시다. 그 소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스탑 하라는 거야, 맥주 한잔 하라는 거야. 헷갈려버려. 이중 메시지가 전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와 내담자로서만 딱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관계라는 것은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인 동시에 상담사가 내담자의 친인척, 친구, 직장 상사인 경우
다중관계가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래서 의뢰하는 거예요. 사적관계. 그리고 상담사들은 웬만하면 내담자랑 상담 끝나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또 상담료 이외에 상담료 받았으면 됐지, 또 다른 보수 같은 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딱 상담료만 딱 받고, 뭐 양말 선물이나 커피 선물 이런 거 괜찮아요. 또 바깥에서는 거의 만나면 안 돼요. 무조건. 경청, 16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 3가지. 그래서 이제 최신 문제는 또 중요하니까 최신 문제를 위주로 하고 뒤에 뭐 예전 문제는 좀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잘. 이것은 경청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 3가지. 이것도 같은 말이고 경청의 원리 3가지를 쓰시오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원리,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말할 시간을 제공한다. 상담자가 더 말만 하면 안 돼요. 거의 내담자가 말 많이 하는 거죠. 거의 60, 70% 내담자가 하고 한 30% 정도. 또 여기서 내담자가 심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어떤 중학생 2학년 남학생이 삼각관계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기잖아요. 어린애들이 벌써 삼각관계라니. 그래도 걔한테는 심각한 문제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걔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경청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보여준다. 이게 3개 적으라고 했는데 한 뭐 5개 정도는 정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갑자기 상담사가 그냥 자기 직업을 떠나서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질문하면 안 된다. 아이 컨택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맞춘다는 거 뭐냐면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상담사도 시선 불안 있는 사람 많지만 내담자도 시선 불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면은 거부감 느껴요. 자꾸 산만하게 시계를 보거나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주제 바꿔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또 어떤 말을 해주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은 충고를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충고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죠?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된다는 거. 충고도 필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충고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답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사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안 된다. 왜냐면 그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종교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교회 가봐요. 교회 가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지금 뭐 불교 신자인데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또 이성을 사귀려면은 등산을 하세요. 등산 나는 못해요. 다리에 평발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도 옛날에 상담을 할 때 충고를 하다가 된통 맞은 적 있어요. 내가 너무 다급하게 뭐 하는 충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더 나빠졌다고 하면 빠졌어요. 웬만하면 충고를 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도 하지 마세요. 약속. 내가 내일 뭐 2시에 전화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상담센터 안 오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못 지키게 되면 골치 아파버려요. 그래서 약속도 하지 말자. 그죠? 웬만하면. 아동 심리상담에서 놀이에 치료줄까? 이건 별표 한 2개 정도. 임상심리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면 놀이치료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놀이치료사 자격증 없어도 이제 보통 할 수 있거든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임상심리사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만나는 거예요. 유아부터죠. 유아부터 노인까지. 정상인부터 조현병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빙의환자도 오는데, 그죠? 약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은 나이 대상이 없어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그죠? 정상인부터 또 그 조현병 환자까지 다 만난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까지, 그죠? 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아동 심리나 청소년 심리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노인 심리, 뭐 중년의 심리. 근데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어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놀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놀므로써 저항이 극복되고 라포 형성, 친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는 게 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또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매체로서 애들을 이해하고 놀이 도구로서 심리 진단을 한다. 또 노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불안 감소 및 이완이 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정화, 감정이 해소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창조적 활동 및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 놀이에서 과제 완성 등 성공 경험, success experience를 통해 유능성을 향한 욕구를 자극하고 자존감이 향상된다. 얘들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기보호형 검사의 장단점, 이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일단 자기보호형 검사라는 것은 MMPI를 생각하면 돼요. 다면적 인성검사.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장점이 뭐냐면 다 구조화되어 있어요. 실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되어 있다. 실제 채점 해석이 쉽고 피검자가 응답하기가 쉽다. 채점과 해석 과정이 같은 말이 반복돼. 구조화되어 있어서 검사자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검사자나 상황적 변이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객관성. 비가 오나 또 초심자가 하나 전문가가 하나 눈이 오나 똑같다. 검사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